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입니다.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 앞에 엄중한 과제들이 쌓였습니다. 안으로는 논란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사면 문제입니다. 남은 주말 광복절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텐데 여론의 흐름 역시 면밀히 살펴보고 있겠죠. 밖으로는 단연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달린 문제를 놓고 치밀한 정상회담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채연 기자입니다. 경남 저도에서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서울로 복귀해 주말 동안 공식 일정 없이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뒤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나와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명단이 확정된 게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당장 준비해야 할 외교 현안도 산적합니다.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경제 안보 분야의 철저한 대비를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준비와 함께 지난 미국과의 협상 때 진행되지 않았던 동맹 현대화 등 안보 관련 사안 협상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에 일본에 들러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1일엔 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 정상인 또우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 전 현재 공석인 미중일러 등 주요국 대사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도 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사면 대상에 오른 인물들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는 점 전해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윤미향 전 의원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배경을 모르겠다며 다들 쉬쉬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의원을 사면할 경우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고승현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윤미향 전 의원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5년 전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30년 정력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며 당선 무효형을 받았지만 이미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약 9개월 만인 어제 윤 전 의원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감된 상태도 아닌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며 복권은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건데 의원들은 대체로 공개 발언을 삼가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연말 성탄절 사면을 단행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잡음이 있더라도 조국 전 대표 등과 함께 이번에 사면하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물이 사면 발표도 전에 하는 말과 행동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은 윤 전 의원의 명예를 되찾아줘야 한다며 사면 지지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즈음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을 실제 사면시켜준다면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희 기자입니다. 차량 안에 평화의 소녀상이 앉아있고 광화문에서 오후에 만나자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광복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윤미향 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 오후 광화문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 행사에 동참을 요청한 겁니다. 윤 전 의원은 아직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SNS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글을 올리며 정치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 윤 전 의원은 어제도 SNS에 억지 판결로 유죄로 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고배하고 돈은 떼살인 받아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받습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연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데 사면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면권의 오남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범죄인가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흐리는 거예요. 반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의원이 정치인이 아니라 인권운동가라며 사면으로 명예를 되찾아줘야 한다며 지원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 사건 역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담 수사팀 규모가 25명이란 점에서 이 의원 한 명에서 그치지 않고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사팀은 이춘석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 최초 고발인을 서면 조사한 데 이어 이틀째 고발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김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국정기획위원회 모두 전반적인 수사를 했으면 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1시간 반가량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도 고발인 신분으로 4시간가량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후 어제는 이 의원을 최초 고발한 시민 A씨를 서면 조사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을 고발한 주진우 의원 측 관계자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를 연호하며 소란을 피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정반대의 엇갈린 입장을 내놨는데 전 씨에 대한 징계를 놓고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이목이 쏠린 사람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가 아닌 전한길 씨였습니다. 언론인 출입증을 받아 행사에 참석한 전 씨는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들을 향해 연신 배신자를 외쳤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전 씨를 비판했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당원된 지 얼마나 됐다고? 누구가 왜 여기 와? 나 당원된 지 20년 됐어. 한 달짜리가 여길 왜 와? 국민의힘은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엄중 경고한다며 전 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시키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분란을 조기에 매듭 지으려는 건데 당권 주자들은 정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극단 세력이 보일 당권농단의 예고편이라고 했고 조경태 후보는 전 씨를 출당시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건 미흡했다.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전 씨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전 씨는 자신을 저격한 김근식 후보부터 징계해야 한다며 평당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는데 비전과 혁신을 보여줘야 할 전당대회가 실망감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조국 전 대표에 이어서 윤미향 전 의원까지 이 사면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미 결정이 된 겁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때 사면 윤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과거 사례를 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에 보낼 명단부터 대통령실이 고심해서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특사 명단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당내 의원들 분위기를 물어봤는데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공감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있었다고는 합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도 추미애 의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이런 입장을 강력히 말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동정론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윤 전 의원 재판이 4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후에야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특히 확정 판결 9개월 만에 사면이 추진되는 거라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왜 지금이냐 이런 물음표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추미애 의원 말고는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의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폭로하면서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법원에서 후원금 일부를 윤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쓴 것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 이런 점에서 부담스럽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시점이 광복절 80주년 사면이라는 상징성까지 겹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윤 전 의원 오늘도 올해는 일본 사죄를 받아내자 이렇게 위안부 관련 활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SNS에도 마녀 사냥이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책까지 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의정 활동 중에 고마웠던 분이라면서 정청래 당시 후보에게 우회적 지지 의사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씁쓸한 면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사면 명단에 이른바 송원석 리스트라고 불리는 야권 인사들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모두 뇌물수수, 횡령 같은 죄질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라서 대통령실이 원하는 정치인 사면 명단을 꾸리는데 빌미를 줬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물론 매년 여야가 통합의 관점에서 정치인 사면 명단 요청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이 사면이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언급을 좀 자제하는 것 같고 네. 대신에 의원들 기강 잡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호남 최고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회의 시작 전부터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 참석률이 저조하자 분위기 단속에 나선 건데 이후 의원들이 저마다 위치 보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4년 넘게 못 쉬어서 처음 독일 여행을 왔다, 휴가를 왔다는 의원이나 일본 출장, 유럽 출장 같은 의원들의 해외 일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불참한 의원 상당수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을 지지한 걸로 알려진 만큼 당 주도권을 놓고 여파가 계속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 위치 인증하는 거 이런 네. 거는 좀 이례적 생소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 대표 이외에도 여러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만든 건 의원들이 아니고 당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인 1표제 도입 의지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에 맞먹는데 이 같은 비율이 위헌이라면서 동등하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책임이 다른데 표의 무게가 같은 게 정당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 대표 1인 1표를 두고 공개 토론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가 8억 1천만 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특정했습니다. 사흘 뒤에 열릴 구속영장 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22쪽에 달하는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모른 채 투자했다는 김 여사 주장과 달리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증권 계좌 2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144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특정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 기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58건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선에서 단수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또 특검은 영장 청구서 10쪽을 구속 필요성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과 김 여사 측근인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염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병대원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서면 심사만 진행됐고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날인만 했다는 취지의 외교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이번 주말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또 장맛비 같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최고 150mm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동현 기자,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더니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호우에 범람 피해를 입었던 이곳 태화강의 수위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폭우에 내려앉았던 국가지정 문화유산 구 3호교 인근 통행도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와 전남 지역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 들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 지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서도에 102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전남 흑산도 71.7, 경남 남해 43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완도와 흑산도, 홍도 등 전남 해안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일대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멈췄고 산책로 등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전남 무안과 한평, 경남 통영과 거제 등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호우특보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걱정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비는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광주와 전남 내륙에 5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고 해안가에선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70mm의 극한호우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초 내린 괴물폭우에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과 한평, 경남 산청 등 지역에선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된 부산과 광주, 울산, 전남과 경남에 내려진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울산 태화강에서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까지 언급한 가운데 이번엔 DL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의정부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외벽에 안전망이 중간에 끊겼고 아래로 축 처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6층 높이인 이곳에서 안전망을 치우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고리 등 추락 방지 장치가 미흡했던 곳으로 보고 있지만 DL건설 측은 당시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관련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포스코 ENC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감전 사고도 일어나자 건설 면허 취소를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는 신속하게 직보하라며 다음 주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주택 사업을 주로 하는 DL건설은 국내 건설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13위의 회사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한강을 지나던 유람용 요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탑승객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요트는 전부 불에 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난 건지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분수쇼가 펼쳐지는 반포대교 앞에 유유히 떠있는 요트에서 갑자기 펑 하고 불길이 솟구치더니 주변으로 파편들도 튀어오릅니다.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요트에서는 새까만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방보트가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 근처에 떠있던 요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펑 소리 나가지고 보니까 불이 나고 있어가지고 불이 점점 커지면서 펑 한 번 더 소리 나고 연기가 되게 많이 났어요. 개인 소유 요트에는 운전자까지 총 6명이 타고 있었는데 폭발과 동시에 모두 물에 뛰어들어 근처를 지나던 배에 구조됐습니다. 탑승객들은 모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요트는 강 아래에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불이 난 요트에서 아직 기름 누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소방당국은 다음 주쯤 요트 인양 작업을 마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최근 강릉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망자를 포함해 누적 환자가 20명이 넘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사회정책부 차정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감염 추정 환자가 1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이분들 건강 상태는 괜찮은 겁니까? 네, 지난달 28일 문제의 정형외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오늘 1명 더 추가돼 12일 만에 23명의 감염 증상자가 나왔는데요. 이 환자들은 발열과 극심한 두통과 그리고 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60대 남성 한 분은 숨졌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5명이라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에서 같은 시술을 받은 663명을 대상으로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모두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시술로 해서 어떻게 감염으로 이어진 건지 취재가 좀 됐습니까? 네. 뼈 주사로도 흔히 불리는 신경 차단술을 받았는데요. 이 허리 신경 주변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서 이 주입을 해서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입니다. 하반신 밑으로 완전히 저리고 막 아파가지고 차 타기도 힘들었어요. 14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춰주더라고요. 6개월 되니까 거의 그 중간부터 아프지 않았어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환자와 의료진에게서 이 황색 포도알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보건당국은 약물 주사 등 시술 과정에서 균이 혈액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황색 포도알균은 건강한 사람 30%의 이 피부와 코, 입 등에서도 발견되는 흔한 세균인데요. 이 세균이 혈액이나 중추신경계 등으로 유입이 되면 폐혈증 같은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술에 쓰인 주사나 의료기구 이런 것들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네, 황색 포도알균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경우 치료가 까다롭기 때문에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집단 감염을 일으킨 원인균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균인데요. 이 손 씻기와 소독, 멸균 같은 기본 예방 조치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손 위생만 신경 써도 황색 포도알균으로 인한 폐혈증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사한 주사 물질들을 희석하거나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수액과 같은 주사제를 맞는 경우에 그 주사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염된 의료 도구로 인한 감염은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기준 수술 100건당 0.78건으로도 드물지만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이 입소문이 나서 환자들이 몰렸다고 하던데 정작 관리가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죠. 네, 병원 측은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켰다 이런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감염과 관련해서도 과거 주사기를 소독해서 재사용한 적도 있으나 최근엔 모두 일회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릉시는 해당 의원 직원 6명에 대해 이 감염병 예방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고요. 아울러 환자들과 의료진, 주사기 등에서 나온 균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동일한 균주로 판명이 될 경우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다음 주 초에 나온다고 하죠. 추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추를 지나며 무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린 야간 축제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현장에 김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곳곳에 마련된 체험 부스엔 긴 줄이 늘어섰고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여름밤 더위를 식힙니다. 낮에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밤에 야장하러 나오니까 더운 기분도 좀 잊혀지는 것 같고. 대전역에서 옛 충남 도청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진행된 축제는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맨날 애기 키우기만 하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술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감회가 되게 새롭고. 빨강, 파랑, 초록, 형광빛 조명이 수놓아진 나무가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에 시민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축제가 아니었으면 못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종종 저녁에 나와서 아이들이랑 산책할 것 같아요. 상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제주 서귀포엔 2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부산과 인천, 전남 여수 등에서도 어젯밤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강한 햇볕에 요즘 양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 됐습니다.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엔 양산을 쓰는 남성들을 찾기도 어렵지 않은데요. 오늘 뉴스7 포커스는 폭염이 바꾼 풍경, 양산 쓰는 남성들에 맞춰봤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2030 젊은 층은 물론 5060 중장년층까지 뙤약볕 아래 양산 든 남성이 쉽게 눈에 띕니다. 올해는 저도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머리가 탈 것 같아서. 아직은 눈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친구들도 저한테 막 많이 뭐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안 쓰면은 살 다 타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국어사전 양산의 정의에 여성이 주로 쓴다는 부분이 사라진 게 4년이나 됐습니다. 햇빛이 좀 많이 세진 것 같아서 남성분들도 빨리 양산을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남성 양산 검색량은 2~3배씩 폭증하고 대형마트 진열대엔 남성 취향에 맞춘 단색 양산들이 늘었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양산을 많이 찾는 추세이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24% 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한 외국인 인플루언서는 양산 쓴 아시아인들은 피부 타는 걸 두려워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라 비아냥대지만 피부는 둘째 문제. 열사병에 걸려 체온이 43도가 넘으면 치사율이 80%인 걸 알고는 있을까요? 올해 온열 질환자 수는 3,3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0명에 이릅니다. 양산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체감 온도는 얼마나 다른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머리카락의 온도는 37도에서 47도로 치솟고 목살을 놓아두자 30도에서 5분 만에 41도까지 오릅니다. 이왕 쓴다면 양산도 잘 골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율 85% 이상으로 색도 중요합니다.
밖에가 조금 밝은 색으로 돼 있어서 자외선을 반사시키고 또 안쪽에서는 꺼멓게 돼 있어서 자외선 강도를 낮추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들이 무료로 양산을 빌려주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남녀 구분 없이 양산을 권하는 건 미용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만납니다. 4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는 휴전 협정을 대가로 우크라이나 최전선 돈바스 지역 영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평화 합의를 중재하는 자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야기를 꺼냅니다. But I'll be meeting very shortly with President Putin. He'd like to meet as soon as possible. I agree with it. 잠시 뒤 자신의 SNS에 오는 15일 푸틴과 알래스카주에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회동 일정을 공식 확인한 러시아 측도 트럼프에게 답방까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회담의 핵심 의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ow inviting Vladimir Putin to the United States for a one-on-one meeting in a bid, Trump says, to try and bring this war to a close. 미러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처음이며 푸틴이 미국 땅을 밟는 건 10년 만입니다. 트럼프는 영토 교환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thing easy. It's very complicated, but we're going to get some back. We're going to get some switched. There'll be some swapping of territories.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영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상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은 최전선 돈바스 지역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회담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이른바 트럼프 관세 충격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K푸드와 화장품은 벌써부터 사재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 영향을 분석하며 조심스레 가격 인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호리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마트, 계산대에 핑크색 봉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운맛 열풍을 일으킨 한국산 라면입니다. 카트 하나에 라면만 가득 실은 모습도 포착됩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현재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우리 라면 업체들은 가격 인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소비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올해 안에 7-8%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대미 수출액 55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화장품 업계 역시 가격 조정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온 만큼 고민이 큽니다. K뷰티의 경쟁력 중 하나가 가성비적인 측면이 강한데 관세 정책 이후에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될지 그대로 유지해도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미국 공장을 확장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이윤 감소를 기업이 혼자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불가피하다. 결국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반영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지 3주가 됐습니다. 여전히 사용이 가능한 곳과 안 되는 곳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층 사이에선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을 찾아 원정 쇼핑을 다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은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 영업이 한창인 시간이지만 판매대 곳곳에 품절 표시가 붙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으로 알려지면서 화장품 판매 성지가 된 겁니다. 대기업 소속 화장품 업체는 87%가 직영으로 운영돼 소비 쿠폰을 쓸 수 없는 매장이 대부분이지만 이처럼 일부 사용 가능한 곳도 있어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공지사항에 뜬 걸 보가지고 그나마 가까운 데 찾아서 그냥 알바 끝나고 오는 길에 겸사겸사 와서 샀어요. 지하철 타고 1시간 정도.
저는 집에서 40분 정도 걸려서 왔는데요. 확실히 전에 못 샀는데 소비 쿠폰이 되니까 이것저것 살 수 있어가지고 많이 산 것 같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일부 생활용품 매장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되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해주시죠. 하지만 정보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쉽게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게 좀 불편하지. 이 마트에서 뭘 사야 하는데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요? 그냥 우리 카드로 쓰는 거지. 소비 쿠폰 사용 기준에 대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용처를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최대 고민, 어떻게 월급을 투자해 내 집을 마련하고 노후 대비를 할까일 겁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빠르게 자산을 불려보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전문가들의 추천은 정반대였습니다. 절약이 재테크의 첫걸음이자 핵심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취업한 사회초년생 김모 씨. 매달 55만 원씩 나가는 월세에 식비와 교통비, 경조사비 등을 빼면 월급이 금세 반토막이 납니다. 취미와 모임 등에도 돈을 쓰고 나면 저축은 월급의 10%밖에 못합니다. 저축을 위해서 남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투자의 수익률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는 절약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월급의 일부를 아예 자동이체로 저축 통장에 먼저 넣으라고 말합니다. 돈의 흐름을 먼저 장악하는 것은 수익률보다는 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원금을 확보하는 데 핵심은 선저축. 선저축이 뭐야? 먼저 저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은 돈은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을까? 전문가들은 목표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통장을 나누고 단기는 안정적인 예적금을, 장기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S&P 500 등 지수 추종 상품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서도 단기 하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시면 주가의 고점과 저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적립식 투자를 인덱스 투자에 좀 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다만 주식뿐 아니라 채권과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길거리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린 그림이나 글씨를 그라피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압구정 한강나들목, 일명 압구정 토끼굴이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독창적 분위기로 인기를 끌었던 이곳에 보수공사가 예정되면서 이 그라피티들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아쉬워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터널 벽면을 채운 형형색색의 작품에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둘러보고 친구와 함께 사진도 남깁니다. 그라피티의 성지로 불리는 압구정 나들목 토끼굴입니다. 평소에 약간 못 보던 그림들이니까 볼 때마다 좀 신기하고 제가 좀 이런 힙합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로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방식으로 작업하는데 국내에는 그라피티 허가 구역이 거의 없어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젊음과 자유로움의 상징으로 뮤직비디오 배경이 되고 SNS 인증샷 성지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주부터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에 착수하면서 철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준공한 지 40년 가까이 돼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소음과 악취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보수부가 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지금 그려져 있는 그래피티는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도 인근 상인들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는 터널인데 재미도 있고 또 잘 그렸다 생각하면서 안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배경에서
자, 라벨목이 활성화되는 쪽에 약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작업 공간을 잃은 작가들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떤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는 시선에서 이 공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그래피티 존인 신촌 토끼굴도 지난 2018년 정비 사업이 진행됐지만 벽면 부식을 제거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그래피티를 더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래피티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압구정도 서울시는 리모델링 작업이 끝나는 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간 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55년 전 우주미아가 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아폴로 13호의 선장 짐 러벌이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나사는 그의 용기와 리더십을 기억할 거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1970년 4월 11일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폴로 13호가 우주로 솟아오릅니다. 닐 암스트롱의 아폴로 11호와 12호에 이어 세 번째로 달에 착륙할 예정이었지만 이틀 뒤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주선 내 산소와 전기, 물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비행사 3명이 우주 미아가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관제센터는 달을 돌아서 지구로 돌아오는 방법을 선택했고 발사 6일 만에 태평양에 도착하며 전원이 무사히 돌아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Not successful in its initial mission was very successful. How people can take almost a complete disaster and turn it into something that's very successful. 아폴로 13호의 선장으로 지구 생환을 이끌었던 짐 러벌이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폴로 13호는 그의 마지막 우주 비행이 됐지만 러벌은 생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I'm very flattered, very honored to see that they had that they really wanted to portray this particular flight, and it's really nice for me to see this. 아폴로 8호의 조종사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궤도를 비행하기도 했던 짐 러벌을 향해 미국 항공우주국은 그의 인격과 용기는 달에 도달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말복인 오늘 무더위 대신 비 소식과 함께 흐린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150mm 이상, 남부 내륙에 80에서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 남해안으로는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에 대한 철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부산 24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2도, 광주와 대구가 31도로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다음 주 중부로 북상하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8월 9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